마지막 작품은 아니죠. 독서니까. 네, 마지막 독서 영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7분인데. 어우, 빡세다. 네, 빡셉니다. 어쨌든 잘 활용을 하시고 마지막 작품인 만큼 최대한 성심성의껏, 물론 그전에도 성심성의껏 했겠지 당연히, 조금 잘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 것이니까 시험 잘 보셔야 됩니다. 인문지문의 5번입니다. 그리스 시대 얘기 나오면서 극과 관련된 일종의 뭐랄까요, 우리 인간의 정서 얘기는 아니고 정서가 느낄 수 있는 어떤 특정 감정을 자세하게 조금 풀어낸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보편적인 지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읽었을 때 작년에도 비슷한 지문이 수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문단씩 한번 보겠습니다. 4개, 5개. 네. 가보자.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대로 하는 비극. 자, 비극이라고 하는 게 이 비자가 슬플 비자죠. 슬픔과 비참함을 비극이라고 보는 거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모방하려는, 따라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문학의 본질 역시 모방, 따라함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나오고 있지. 진짜. 그리고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완결된 사건을 따라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 잘 봐. 슬픔과 비참함을 제대로 하고 있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방에 달려 있으니까 인간은 슬픔과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 봤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만든 게 비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는데,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연민과 공포가 이러한 성품,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을 함양하는, 기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고 비극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했다. 잘 봐. 모방이 맞기는 한데 무작정 따라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몇 개의 조건들이 있나 봐요. 그럼 그 조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는 비극의 6가지 요소로 플롯, 인물의 성격, 작품에 담긴 사상, 언어, 음악, 시각적 요소를 제시했어. 그 6개 맞나? 네. 그중 행위나 사건을 구성하는 뜻하는 플롯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플롯이 제일 중요한 거 봐요. 그럼 잘 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플롯이라면 이 6가지 요소들 중에서 우선순위, superior이라고 하는 게 잡혀야겠죠. superior은 priority인가? 하여튼 뭐 어쨌든. 네. 그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갖춰야, 개연성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인과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갖춰야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고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관객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앞선 사건으로부터의 인과적 결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요 2번째 문장에서 저는 솔직히 할 얘기 다 했다고 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 원인과 결과가 중요하고 앞 내용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뒤에 가지고 빵 터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한 살인, 폭력 등의 부도덕한 행위도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잘 봐. 부도덕한 내용 또한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살인과 폭력 따위의 부도덕한 내용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 제시와 관련한 플롯의 핵심 요소로 반전과 인지를 제시하였다. 자, 플롯 안에 반전이라고 하는 것과 인지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반전은 상황, 즉 사건의 흐름이 앞에서 일어난 것과 정반대로 급변하는 것으로서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가 보다.
정의죠. 인지는 인물이 무언가를 모르다가 아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얘를 정의죠. 그는 이러한 반전과 인지가 관객에게 연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둘이 동시에 일어날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나 봐요. 저는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는 반전과 인지를 기준으로 플롯을 구분할 때, 그럼 플롯이 여러 개가 있고 반전 플롯, 인지 플롯, 반전 인지 플롯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반전이나 인지를 포함한 것을 복합 플롯, 포함하지 않는 것을 단순 플롯이라고 구분하고 복합 플롯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거 부등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비극의 인물도 앞에도 제시했잖아. 비극이 6가지를 제시를 했었고 플롯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자 복합 플롯과 단순 플롯으로 구분될 수 있었고 그 인물 또한 비극에 나오는 이 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극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문학이 뭐니? 무대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대사 대화에 이루어진 거. 자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희극의 주인공은 보통의 사람보다 모자란 인물로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보았다. 희극, 비극의 반대말이고 기쁘다의 표현이죠. 이와 달리 비극의 주인공은 고귀한 신분의 인물로서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야 되고 악행이나 악덕이 아닌 과오나 실수 같은 말이야 불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주인공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 누구의 주인공? 비극의 주인공이죠. 의로운 인물이 불행해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악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마땅한 일로 인식될 뿐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 봐. 보통 사람이어야 돼. 인물의 시작은 보통 사람에서 시작하는 거야. 착한 사람이 되게 피해를 본다. 그거는 독자들, 감상자로 하여금 반감을 불러일으킨대. 나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보통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자, 이 보통 사람은요 무조건 고귀한 신분 인물로서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의 과오나 실수로 불행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는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 주인공이 더 큰 불행을 겪어간다고 판단하는 연민을 느끼고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적인 결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주인공이 불운을 겪는다고 판단하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다고 보았다. 이거 무슨 말이니? 간접 체험이죠. 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공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저랑은 문학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문학을 공감하진 않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객이 연민과 공포를 느낌으로써 카타르시스, 그냥 쉽게 흥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흥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다. 잘 봐. 연민과 공포의 최종 목적지는 카타르시스여야 돼. 카타르시스는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대. 자, 대표적 해석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나왔으니까 뭐 나올 수 있겠어요? 카타르시스의 해석이 다음과 아닌 것은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윤리학적 해석은 첫 번째 윤리학적 해석은 카타르시스를 관객의 감정 중 불균형, 언밸런스하거나 과잉된 부분 다소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가 보다. 입장이니까. 자, 평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연민, 공포 등의 감정이 쌓여 있는데 이러한 감정 중 부정적인 부분을 정화함으로써 감정을 맑게 만들어 그 사람이 도덕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뭘 통해서?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을 잘 봐. 긴장을 맑게 만들어 도덕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을 그 행위 자체를 카타르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해석은 감정을 잘못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을 정제 및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자 윤리학적 해석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카타르시스를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병적인 감정의 분출로 본다. 이 해석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울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억눌려 있던 감정을 비극의 인물에 투사하여 넣어서 간접적으로 넣어보면서 분출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잘 봐. 첫 번째 정화야. 안 좋은 거를 깨끗하게 만들다야. 두 번째는 분출이야. 분출하고 나면 편안해진다 이런 겁니다. 인지적 해석은 세 번째 인지적 해석이야. 카타르시스를 작품 이해의 형성으로 본다. 이 해석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알기를 요구한다고 보고 원한다고 보고 관객이 작품에 재현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식의 획득을 통해 야 뭐가 재현됐어? 모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깨닫는 인식의 획득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고 본다. 의미 없이 나열되는 것 같던 플롯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면서 관객들은 인지적 즐거움을 얻고 본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본성적인 욕구는 뭐겠어요? 알기겠죠. 확인되십니까? 자, 비극에 관한 이론은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후대의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얘들아 잘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를 욕하는 것들은 존나 많아요. 진짜 개 많아요. 어쨌든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겠니?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정치 철학자거든요. 사실 이 학자가 현대에 있는 철학의 모든 영역의 철학의 기초를 세웠던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자, 뭐가 TMI였고요. 자, 고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19세기 말 등장한 자연주의 연극론자들, 이것도 문학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층 계급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가 겪는 고통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내었고,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비판하며 비극은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니체랑 아리스토텔레스는 상극인 거야. 애초에 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어?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니체는요, 의지를 갖게 한다고 보니까.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아직도 많은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다. 영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비극에 관한 얘기였고, 얘는 희극과 대비되는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지 마시고 그냥 나왔던 입장들과 정의들 위주로 조금 학습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 용어들 위주로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쌓아 올라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신다면 그런 방향 쪽으로 학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